사자성어 중에 이제 해불양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닷물은 세상의 모든 물을 다 거부하지 않고 바닷물은 다 받아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해불양수라고요. 그래서 물처럼 살자. 물 먹지 말고 물처럼 살자. 여러분 조직에서 조직에서 물 먹었다 그러면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상선약수처럼 세상에서 최고에서는 물이다. 물처럼 굽이굽이 흘러서 이렇게 가장 이제 낮은 곳에 있는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영복 교수님을 존경하는데요. 신영복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왜 세상의 모든 물이 다 바다로 흘러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다가 다 받아주니까 바다로 흘러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받아주는 바다는 세상에 어디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다 어루만져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다. 이런 말에서 이제 바다 해불양수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한테 맡겨진 주제가 이제 브리꼴레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말에 얼레리 꼴레리는 아시죠? 네. 얼레리 꼴레리라는 어원을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앞에 얼과 뒤에 꼴이 안 맞아서 얼레리 꼴레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말도 있고, 얼굴은 그 사람의 얼이 이렇게 굴로 파여가지고 생긴 성기에서 나타나는 흔적이 얼굴이래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해도 얼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굴은 이렇게 성형수술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데, 그 얼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꼴은 우리가 꼴값 안에 꼬라지가 안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얼레리 꼴레리는 얼과 꼴이 안 어울려서 누구를 이렇게 놀림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골려줄 때 얼레리 꼴레리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브리꼴레르는 거기에 또 꼴이 들어있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이 브리꼴레르는 이제 인류학자 중에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책 중에는 이제 야생의 사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야생의 사고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브리꼴레르 정신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요. 야생의 사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들여지지 않은 사고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사고. 오늘 다 성인들이 오셨으니까 초등학생이 쓴 시 중에 하나를 제가 잘 기억이 나서 끝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생이 시를 썼어요. 변수에 가서 오줌을 누려고 하는데 해바라기가 내 고추를 보려고 그래서 안 보여줬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작은 이렇지가 않았어요. 원작은 이렇지가 않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고쳤어요 이거를. 원작은 어땠냐면 화장실에 가서 오줌 누리려고 하는데 해바라기가 내 자지를 보려고 한다. 그래서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A를 B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생은 시심을 잃게 되고 야생성을 잃게 되면서 제도화된 틀, 학교 교육에 길들여져서 야생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야생의 사유는 어디서 탄생하냐면 야생에서 탄생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주로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하면서 자랐거든요. 주로 개구리 잡아먹고 겨울에는 토끼 사냥해서 잡아먹고 이렇게 유기농을 많이 먹어서 제가 몸이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과연 텃밭에서 맨발로 흙을 밟아보는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일까?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인간의 건강이 위협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루 종일 신발 신고 아스팔트, 시멘트, 그다음에 성냥갑 같은 아파트 거기 가서 다 주무시고 사각형 박스에서 그죠? 사각형 침대에서 주무시죠 또. 사각형 거울 보시고 사각형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사각형 버스나 사각형 지하철 자가용 타고 사각형 사무실에 들어올 때 사각형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사각형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각형 컴퓨터 모니터 보시고 책도 사각형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사각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현대인들이 자연과 멀어지면서 야생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의 사유가 바로 브리콜레르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고, 다시 정리하면 길들여지지 않는, 학교 교육을 오래 받지 않는, 물론 학교 교육을 오래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야생성을 잃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브리콜레르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님이에요. 제 책에도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정 회장님을 가만히 보면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역발상의 아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분이 부산에 있는 국립묘지에, 그 유엔군 국립묘지가 겨울에 잔디가 이렇게 누렇게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겨울에 잔디가 파란 잔디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보통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사령관님이 겨울에 부산 유엔군 국립묘지를 방문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잔디를 파랗게 만들 수 없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불가능하다, 그건 어떻게 잔디가 겨울에 파라냐. 그래서 이제 다 포기했는데 정 회장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여기가 파랗기만 하면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파랗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순간 정 회장님은 울산 강둑에 가서, 예를 들면 겨울에 보리 있잖아요, 보리. 겨울에 푸른 보리를 트럭으로 퍼다가 그 유엔군 국립묘지를 파랗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령관님이 완전히 감동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유엔의 사업은 정 회장님이 도맡아서 했다는 이런 설이 있어요. 근데 정 회장님이 왜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정 회장님이 학교를 오래 다니지 않았더라고요. 네. 야생성의 사유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런 역발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중지능의 저자라고 하는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은 8가지 지능이 있다. IQ만 있는 게 아니라 수학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음악 지능, 사회 지능, 소셜 인텔리전스가 강한 사람, 뭐 신체 지능이 발달해가 춤 잘 추는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영어로 Unschooled Mind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번역하면 학교를 오래 다니지 않는 마인드, 이게 바로 레비스트로스가 얘기하는 야생의 사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브리콜레르는 이제 첫 번째 역발상, 도전정신, 이런 걸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어떤 문제 해결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요리조리 잔머리 굴리고 이런 머리 쓰는 이런 북스마트, 책상 똑똑이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자기만의 체험적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런 스트릿 스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릿 길거리 스마트. 네. 저도 이제 책상 박사까지 받았거든요, 책상에서. 그래서 이제 삼성에 가서 한 5년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게, 박사가 열불박자구나. 석자가 돌석자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돌석자가 이렇게 돌을 갈다가 열버지면 돌이 열버져서 박사가 되는구나. 근데 그 박사 때까지 배웠던 책상 지식이 현실 변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현장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현장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이런 사실이, 이제 브리콜레르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체험이 그 사람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워드 가드너도 이렇게 얘기했듯이 다중지능, 그다음에 언스쿨드 마인드 해가지고 학교 교육을 오래 받지 않는 마음, 이런 데서 이제 야생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브리콜레르 스타일은 정 회장님처럼 이렇게 스트릿 스마트가 있고요. 우리 역사상 또 다산 정약용 아시죠? 이분이야말로 정말 아이를 많이 낳지 않나요? 다산. 예? 예. 다산. 그러니까 책을 무려 600~700권이나 생산해냈잖아요. 그죠? 그 옛날 그 시대에. 그럼 다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을 많이 냈을까? 그 사람은 결국 이제 편집의 대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브리콜레르는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 널려있는 지식 정보, 오디오든 비디오든 이미지든 메시지든 주워다가 편집 가공해서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그런 지식의 연금술사, 이런 사람들이 바로 브리콜레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산 정약용이 그런 스타일이고요. 시인 중에 또 책 168권 쓴 그분이 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한번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저는 이제 기껏 68권 정도 썼습니다. 예. 근데 제가 책을 68권 쓰거나 번역했지만 뭐 새로운 내용을 쓴 게 아니에요. 있는 걸 주워다가 엮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핵심은 뭐냐면 남들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걸 낯설게
비틀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거 익숙하고 당연하고 원래 그렇고 물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주워다가 약간 비틀든지 추가하든지 더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빼든지 해가지고 낯설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낯설게 보여주기, 이것이 창조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다산정약용처럼 세상에 있는 지식 정보를 편집 가공해서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이런 지식의 연금술, 이것이 바로 저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은 체험과 편집의 합작품이라고 저는 책에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체험적 상상력, 체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체험의 넓이와 깊이가 있는 사람이 수많은 책, 수많은 영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체험으로 그런 것들을 엮어서 녹여가지고 융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브리꼴레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 브리꼴레르인가 이렇게 보면 맥가이버 정주영 회장님처럼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현재 가용한 도구나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그 문제 상황을 순식간에 탈출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브리꼴레르이고, 두 번째는 다산정약용, 저도 거기 살짝 끼면 수많은 지식 정보들을 편집 가공해서 수많은 지식, 새로운 지식들을 끊임없이 융합하고 창조해내는 이런 지식의 연금술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브리꼴레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왜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브리꼴레르가 필요할까? 예? 브리꼴레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융합형 인재이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시인 중에 한민복 시인 있잖아요. 저하고 수도공고 동문인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모든 경계에 꽃이 핀다, 이런 시가 있어요. 모든 경계에 꽃이 핀다. 그러니까 전공과 전공의 경계, 이질적인 지식과 지식의 그 경계에 꽃을 피워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더욱 필요하겠다. 그래서 융합, 소통, 공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창조의 비결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도 창조가 강조됐지만 우리 새 정부 들어서도 또 창조 경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창조 경제가 무엇인지 개념적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관념적 논의보다는 창조 경제가 뭐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사례를 몇 가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왜 브리꼴레르가 필요한가, 결국은 브리꼴레르는 새로운 지식을 융합해서 창조를 일으키는 사람이 더더욱 필요해졌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인가요? 상공회의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00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 중에 첫 번째 인재상이 창의적 인재였었어요. 근데 2013년 이걸 뒤집어서 2013년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가장 요구하는 인재가 도전적 인재, 두 번째 주인정신, 세 번째 창의적 인재, 이런 식으로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경기 불황이 계속될수록 위기가 계속 오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진짜 맥가이버처럼 현장에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소방수처럼 불을 끄고 그렇게 위기 극복, 문제 해결,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재들이 더더욱 필요한다는 차원에서 브리꼴레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전문가가 4가지 전문가의 위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책 일부 서문에다가 자세히 써놨는데, 첫 번째는 답답한 전문가예요. 네, 자기 것밖에 몰라. 그래서 전문가의 정의는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 네. something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everything, 모든 걸 알아. something에 대해서는 not anything else,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nothing,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전문가가 대량 양산되고 있는 이런 전문가가 양산될수록 우리 사회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늬만 전문가. 무늬만 전문가는 뭐냐면요, 그 전문가에 따르면,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 보면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야. 이런 이제 사이비 전문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전문 분야가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가 전문 분야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수록 사이비 전문가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이 위기의 전문가이고 전문가의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멍청한 전문가에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멍 때리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매뉴얼 이외에 다른 현상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인 전문가예요. 늘 규율 관행에 따르고 그 매뉴얼에 이렇게 의존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지만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로드맵에 안 나타나 있는 답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책 없이 멍 때리는 전문가가 이렇게 또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전문가는 재수 없는 전문가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밥맛이 없고 싸가지 없는 전문가예요. 이 전문가는 이제 머리는 굉장히 스마트한데 왠지 가슴이 따뜻하지 않아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럴 줄을 모르는 전문가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밥맛이 있게 생겼나 없나. 네, 밥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밥을 안 먹어봐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밥맛 없게 생겼네. 재수 없게 생겼네. 이렇게 알 수 있다면 이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네 번째 전문가가 이제 제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밥맛 없는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 육성 과정을 통해서 대량 양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답답한 전문가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학에 가면 전공을 선택하죠. 경제학과에 가면 예를 들어서 경제학 개론을 배우죠. 네, 개론책 읽고 막 눈물 흘린 사람이 있어요? 감동받은 사람? 교육학 개론, 심리학 개론 이런 개론책 읽고 막 잠을 못 이룬 사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 개론책은 왜 그러면 하나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개론책은 감동을 줄 수 없을까? 거기에 체험적 스토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편집하고 가공해서 짜집게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경제학과 2학년 때는 경제학 개론을 배운다면은 뭘 배워요? 이제 강론을 배울 거 아니에요.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바꿔서 여러분이 파리학과 1학년에 들어갔다. 그럼 파리학 개론을 배우겠죠? 2학년 때는 파리 앞다리론, 3학년 때는 파리 뒷다리론, 4학년 때는 파리 분해조립, 인턴십, 그다음에 졸업하면 이제 파리 학사 자격증을 따죠. 학사를 따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모든 걸 알 것 같다. 이렇게 깨달으면 학사학위를 줘요. 근데 학사의 정확한 정의는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이제 학사인 거죠. 그런 상태로 대학생들이 대량 양산되고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니까 기업에서 다시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석사과정에 입학하죠. 파리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면 파리 앞다리를 전공하거나 이렇게 이제 전공을 나눠야 돼요. 대학원부터는. 그래서 앞다리 전공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앞다리를 2년 동안 연구합니다. 그래서 파리 앞다리 움직임이 파리 몸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을 쓰고 이제 졸업을 하죠. 앞다리를 떼가지고 실험실로 갔기 때문에 그건 죽은 다리예요. 죽은 다리. 그 죽은 다리를 2년 연구해봐야 파리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석사는 이제 이제 뭘 모르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깨달으면 이제 석사가 돼요. 그리고 참고로 앞다리를 전공한 석사한테 뒷다리를 물어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아까 그랬죠. 전문가는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 앞다리만 전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석사가 다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면 앞다리에 대해서 그러면 더 깊게 배우기 위해서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죠. 박사과정에 가면 앞다리를 또 통째로 전공하면 졸업이 안 돼요. 박사과정은 앞다리를 또 나눠야 돼. 세부 전공을. 앞다리 발톱, 앞다리 관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앞다리 발톱 성분이 파리 앞다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을 쓰는 거죠. 이런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 읽으면 미치겠어요. 별로 생활에 도움도 안 되고 현실 변화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졸업하기 위해서 쓰는 논문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들도 다 모르는군. 이렇게 깨달으면 이제 박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박사가 교수가 되고 싶지 않겠어요? 파리학과에? 파리학과의 교수님이 되시려면 이제 앞다리 발톱을 또 통째로 전공하면 교수님이 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발톱의 특정 부위를 파고 들어가지고 세계적인 논문을 써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파리 앞다리 발톱에 낀 때를 전공하기 시작합니다. 때. 그래서 파리 앞다리 발톱 때 학술대에 가가지고 이제
때도 학파가 있어요. 이쪽엔 까만 때 학파, 이쪽은 누런 때 학파. 이렇게 때끼리 학파끼리 싸워요 서로. 때란 까만 게 진리이다. 뭐 이쪽은 누런 게 진리이다. 서로 싸우는데 잘 소통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어차피 모르는 거 끝까지 우겨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파리학과 교수님이 되신다. 아무튼 제가 이제 이런 시대가 바뀌고 전공이 계속 세분화 심화될수록 파리를 전체 아는 전문가는 없어지고 앞다리 전문가, 발톱 전문가, 때 전문가 이런 식으로 세부 전문가는 대량 양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파리를 몰라. 이런 게 심각한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브리꼴레르라는 책을 쓰게 된 거고요. 그래서 브리꼴레르는 전체 부분을 연구하더라도 부분과 전체에 대한 구조적 관계성을 연구하는, 그래서 관계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브리꼴레르를 쓰게 된 거예요. 이거 이해도 뭐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자세한 건 책을 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브리꼴레르요. 예. 얼레리 꼴레리 브리꼴레르. 예. 그냥 유형만 치시고 브리 치시면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브리꼴레르가 될 수 있는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강의를 잠깐 마치겠습니다. 자, 어떻게 브리꼴레르가 될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체험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다른 체험을 한 사람만이 남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반로는 발로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네,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요. 생각의 말로는 말로만. 그러니까 생각의 발로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발바닥을 자극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도 봐보세요. 소요학파.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발바닥을 자극해가지고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발바닥을 자극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잔머리만 굴리고 있으니 그게 그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색다른 체험을 어린 아이부터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는 무조건 놀아야 된다. 들판에서. 예? 의도 터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래야 그 체험의 그 두께, 깊이가 그 사람의 상상력을 좌우한다. 그 지식 채널에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 로마 시대 때 키케로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잡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내려고 한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했다. 잡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식 채널 쭉 사례를 보여줘. 잡것들이 책을 낸 사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 백경을 쓴 작가, 그다음에 그 뭐 까미니, 뭐 그다음에 또 누구야, 아무튼 이런 대작을 만든 사람들은 다 어린 시절, 청춘 시절을 다 잡다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글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잡것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책을 내랴. 그리고 잡것들 이퀄, 잡것들은 작가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잡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잡다한 체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꾸 딴짓을 해야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앉아가지고 학원 다니고 무슨 온실 속에서 화초 재배듯이 화초 재배해가지고 비닐하우스 날아가면 다 얼어 죽잖아요. 잡초 봐보세요. 잡초. 뽑아도 뽑아도 살아나잖아요. 제발 제 강의 듣고 지금 학원 끊으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잡초처럼. 월동 배추가 맛있어요? 하우스 배추가 맛있어요? 왜 월동 배추가 더 맛있어요? 네. 그러면 저 생태를 말려버리면 뭐가 돼요? 북어가 되죠? 북어. 생태를 얼려버리면 동태. 얼리면 동태가 되고,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 뭐가 돼요? 예, 이런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면 인간의 신맛을 돋구는 황태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까 역경을 뒤집어서 경력으로 만드는 것처럼 모든 답은 스스로 터득할 때만이 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극심한 보호 속에서 온실 속에 화초 재배하듯이 길러가지고 자란 아이는 속성 재배해가지고 빨리 S대학,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이 S대학이야.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기업, S기업에 취업해서 죽어라고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면 임원이 돼요.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만 임원이 돼. 99명은 집에 가야 돼. 임원은 임시 직원의 약자예요.
그러면 초, 중, 고등학교를 온실재배 속에서 속성재배 가지고 S대학 가가지고 S기업에 가서 축구라고 15시간씩 일하면 임원이 돼요. 임원이 된 이후부터 하루 16, 17시간씩 계속 일해야 돼. 그러면 죽어요. 그러다가. 왜 그렇게 사냐 이거죠. 다 저마다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찾아야 된다. 재능은 어떻게 찾느냐? 저쪽에 길바닥에 가서 자꾸 해봐야 돼요. 이리저리 해보고, 아, 이거 해보니까 재미있네. 아, 이거는 재미없네. 그럼 꽂히는 게 있어요. 가슴으로 와닿는 게 있고, 욕망의 물줄기가 터지는 그 지점, 그게 바로 그 아이가 재미있고 신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찾은 아이는 이제 누가 말리건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하건 말건 그 일로 몰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체험을 계속 쌓으면서 남다르게 책을 읽고 남다르게 글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 같죠? 남다르게 책을 읽지 않으면요, 남다르게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읽는다는 얘기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남다르게 책을 읽으면 남다르게 사람을 읽을 수 있어요. 남다르게 세상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변화, 트렌드를 남다르게 읽을 수 있는 눈은 어디서 생기느냐? 남다르게 책을 읽은 사람. 네, 두 번째는 이제 책을 읽은 다음에는 책을 써야 돼. 그 책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글을 써야 돼. 쓴 거를, 책을 읽은 다음에 그냥, 아, 감동적이다. 가슴으로 와닿는 감탄사 연발증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감탄사 연발증은 약발이 일주일밖에 안 가. 그럼 또 다른 자기 개발서 또 읽어. 아, 감동적이다. 또 읽어. 예. 행동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가슴만 벌렁벌렁거리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응?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독서는, 저는 그래서 독서보다는 독행, 고독한 가운데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책 읽기가, 그래서 책을 읽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몸으로 책을 읽는 거예요. 몸으로 읽는 건 뭐냐? 저자가 쓴 책을 읽고 저자가 쓴 책 속에 몇 가지만이라도 내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 책을 완벽하게 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남다르게 체험을 하고 남다르게 책을 읽고 남다르게 글을 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편집이라는 거예요. 편집.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많은 체험이 필요한데, 편집을 하려면 편집할 거리가,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본 영화, 예를 들면 제가 설국열차를 보고, 우리 지난번에 강의 왔던 박용호 카카오톡 우리 홍보이사하고 여럿이서 같이 설북열차를 만들자. 설북. 예. 말씀 설자에 책북, 설북. 영화를 보니까 그걸 약간 비틀어가지고 설북열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본 게 많은 사람, 체험한 게 많은 사람, 읽은 게 많은 사람이 내 안에 창의적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재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재료가 많은 사람은 문제의식과 목적의식을 주면 이걸 엮어냅니다. 그런데 뭐 온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가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체험이 많고 책을 많이 읽고 영화를 많이 보고 그런 사람이 남다르게 편집을 하고, 편집을 한다는 얘기는 남다르게 창조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브리꼴레르는 남다른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적 깊이와 넓이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지식 정보를 읽어내고 해석해내고 남다르게 또 그런 것들을 창조해내는 지식의 연금술사, 문제 해결의 귀재,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강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긴요. 더 듣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안타까울 뿐이죠. 제가 사실은 그 유영만 교수님 이렇게 좀 가까이 좀 오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내외하고 그러세요. 니체는 나체다. 이 책을 제가 처음으로 보기 시작한 게 그 김미경 그 원장님, 김미경 씨 그 파랑새 극장에서 강연을 하러 보러 갔다가 그때 직접 제가 책을 사서 선생님한테 이게 사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기억도 안 나시죠? 예? 그때 사인 받은 사람이 한 수백 명 돼가지고. 그렇죠.
굉장한 One of the 작가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니체는 나체다를 보고 나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다시 봤어요. 근데 정말 뭣도 모르고 한 고등학교 때 그냥 뭐 책이 뭐 이래 이러면서 봤는데 그 니체는 나체다라는 책을 보고 짜라투스트라를 다시 보고 제가 울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사실은 니체의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보게 된 거거든요. 책은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누군가가 좀 씹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뭔가를. 그러면 제가 그걸 꼴딱 먹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브리꼴레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뭔가 이렇게 남과 다른 성장 배경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 여기 농담하지 마시고요. 진짜, 어떻게? 진짜? 충북, 제 고향이 충북 음성이고요. 예. 그 음성이 옆 동네가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태어난 동네예요. 예, 예. 조만간에 거기가 성지로 지정된다는. 업혀 가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농경 생활을 하다가 예. 이제 고등학교는 제가 수도 전기공업고등학교 공고를 다녔습니다. 그 학교가 혹시 공부 잘하는 애들 돈 하나도 안 내고 다니는데 맞죠? 장학금으로 다니는 이제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요. 거기서 제가 이제 용접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책 서문에 보면 철판 용접에서 지식 융합을 배우다. 네, 그래서 그 세계적인 용접의 대가 3명이 있어요. 저하고 엘빈 토플러. 엘빈 토플러가 용접한 거 아시죠? 진짜예요? 네, 네. 그다음에 어머. 이제 그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돼 있는데 브라이언 트래시라고요. 자기 개발. 브라이언 트래시. 정말이에요? 딱 치시면 그 책이 엄청나게 많이 번역돼 있어요. 그 세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용접공 출신. 대단하시네요, 정말. 그래서 예. 그 고등학교 다니고 용접하다가 이제 저기 평택 화력발전소에 가서 2년 근무했어요. 예. 그래서 2년 근무할 동안 1년은 주로 이제 술 많이 먹고 놀다가 그래서 그때 개발한 게 이제 사방 시리즈라고 있어요. 예. 첫 번째 방이 이제 방탕이에요. 예. 예. 방탕을 해보면 방탕. 그다음에 방랑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방랑. 그다음. 방랑을 하면 이제 그다음에 방황을 할 수가 있어요. 방황. 네. 좋아. 마지막에 방황을 하다가 잡는 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와. 여러분. 다시 한번 4개 맞추시는 분 선물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방탕, 방랑, 방황, 방향 잡기. 보고해. 외워야지. 와.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와닿죠? 맞아요.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예.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방향을 잡으려면 방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교육에 대입하면 어린아이들도 곡선에 방황을 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예. 학부모가 아이를 잡아가지고 예. 방향으로 계속 직선으로 그러니까 몰고 가잖아요. 지름길로만 예? 가라고. 그러면 예. 아이는 예.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방향을 잡았어도 그건 방탕하게도 살아보고 그렇죠? 아직 방향을 못 잡으신 분은 예. 밑바닥부터 시작하세요. 방탕부터. 사방 시리즈를 경험하면 인생의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교수님, 제가 지금 방탕하게 살면 남편이 뭐라고 할 텐데 그러면 그때 교수님 그 핑계를 대고 제가 방향 잡기 위해서 그런다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건 저를 끌어들이지 마시고. 아유 정말.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쓰시면서도 마라톤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사진이 너무 멋지던데요. 제가 이제 삼성에 들어가서 마라톤을 시작했거든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마라톤을 이제 하프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풀코스 마라톤 뛰고 작년에는 이제 사하라 사막 마라톤까지 뛰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히말라야도 가신다고 그러던데 조금 있다가 올해 이제 12월 달에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오려고요. 뭐 하십니까? 아직 저기 인원이 한두 명 남았으니까요. 같이 가실 분은 신청하세요. 히말라야 같이 가실 분 신청. 저 정말 가고 싶어요. 예, 얼마예요? 방송 잠시 휴직하시고 가세요. 야, 정말 멋지게 사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 어디서 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책을 쓰고 정말 쏙쏙 들어오는 곡선이 이긴다. 뭐 이런 책 같은 것도 참 좋았어요. 브리꼴레르라는 책은 이제 최근에 만든 거고 또 앞으로 지금 쓴 책이 있죠.
버킷리스트인가? 예, 그 책 벌써 나온 건가요? 네, 버킷리스트 책은 이미 나와 있고요. 나왔어요? 제가 이제 히말라야 가는 이유도 네, 일생일대의 최고의 버킷리스트가 바로 뭐냐. 아. 우리가 언제 우리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설산을 바라보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일생일대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이제 버킷리스트 책 2탄이 빠르면 연말에 나올 겁니다. 아, 부인하고 같이 가십니까? 부인은 이제 딴 데 갑니다. 아유, 참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게 부인이라고 늘 같이 다니면 가정이 박살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다른 그 장르를 같이 개발하면 또 건강하게. 한 가지 살 수 있는 노하우는요, 남자들이 네. 이렇게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는 방법은 예. 부인을 바쁘게 만들면 돼요. 예. 어떻게 바쁘신데요, 사모님이? 기사로서 대학원도 보신다고.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면 공부를 시키시는군요. 예, 아유 정말 약으셨습니다. 예, 아무튼 예. 정말 이렇게 보면 볼수록 무슨 이런 그 부리꼴레르가 있나. 이게 어찌 보면 사실은 잡놈, 잡것,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잡경험을 하면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가라 이런 말씀인데. 선생님은 요즘 세상은 너무 정말 그야말로 쓰나미가 불어오는 태풍의 시대 아닙니까? 네. 이런 시대에 가장 강한 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변화에 능동적인 인간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부리꼴레르도 그 변화에 능동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죠. 예, 뭐 니체도 말했잖아요. 예. 고난의 파도가 밀려온다. 예. 가슴이 뛴다. 예.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까지는 확실한 것, 예. 결정된 것 그러니까요. 이런 것 속에서 살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은 불확실한 게 더 많고 결정되지 않은 거, 예. 불안한 사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평범한 것,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불확실성과 함께 춤을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불확실하구나.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생일대의 계획이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짜여진 각본대로 쫙 풀려나가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예. 이런 것도 굉장히 그래서 그 이동진 작가라고 있어요. 책 예. 밤은 책이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반은 되는 대로 살자. 응? 어떻게 인생 전반을 다 계획을 세워서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다 보면 예. 그리고 매일매일이 행복한 사람은 인생 전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10년 후에 행복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고진감래? 맞죠. 그 고진감래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고진통래예요. 고생 끝에 신경통, 관절염, 통증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아우, 정말. 예.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예, 정말 맞습니다. 예. 여러분도 어떻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 너무 멋져. 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취미생활이 똑같으면 저는 피곤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가끔씩 떨어져 있다 붙었다 해야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끔은 저는 이제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 영화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못했던 거를 하루에 이제 어떻게 좀 원상복귀가 안 될까. 거의 봉사 수준이신가 봐요. 봉사가 아니라 이제 제가 또 영화를 봐야 영화적 상상력이 싹이 트잖아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타 봉사도 다피. 하고 일타 일타다피의 전략으로. 일타다피. 예. 야, 항상 그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도대체 책을 이렇게 쓰시면서도 뭔가 많은 강연도 하시고 또 교수로서 지금 저녁 때도 뭔가 큰 행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삐 사시는데도 그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운동할 시간이나 있습니까? 예, 그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진짜요? 이상은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막에 가려면 또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양대에서 분당까지 28km, 왕복 56km거든요. 예. 그걸 이제 배낭 10kg를 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다음에 아파트 34층까지 까치발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가기도 하고. 뭔가 비법이 그다음에 있으시구나. 이제 히말라야 가려면 이제 또 그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뭐 건강해도 고산증에 걸리면 그건 대책이 없는 거고요. 예. 뭐 제가 정상 정복을 하려고 거기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올라가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는 거기서 이제 진 치고 예.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즐겁게 놀다 오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도 좀 희망적인데 이렇게 왠지 히말라야 하면 이거 자신이 없다가 이런 말씀 들으니까 끼고 싶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교수님이 얼마 전에 생신이셨어요. 네. 예. 그런데 생일을 뒤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생. 그 좀 한번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이 전 정말 울림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생신 축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생신 그러면 나이 먹은 많이 드신 분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라고. 그래서 생일과 생신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일을 뒤집으면 일생이 되는구나. 생신을 뒤집으면 신생이 되는구나. 그래서 생신은 신생아처럼 새롭게 다시 생각하기를 시작하라는 말이구나. 생일은 뒤집어서 일생일 때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생일날 제가 비카인드라는 거하고 같이 모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제 생일날 예를 들면 한 사람당 10,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몇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아암 환자들한테 주는 기부 행사를 했었습니다. 예. 정말 기특한 생각을 이렇게 예쁘게 정말 건강하고 멋지게 사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긴 하세요. 한양대 교수님이긴 한데 이분이 또 꿈꾸고 있는 뭔가에 비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뭔가 무슨 대라고 하던데 한번 그 말씀도 드리대. 이제 지금 드리대학교를 만들었는데요. 드리대. 드리대야. 브리콜레르가 다니는 대학이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히려 고민했던 것들을 나가서 실제로 이렇게 부딪혀보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리고 뒷수습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드리대학교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시범적으로 1기가 오픈돼 있어요. 33명이 입학해가지고. 왜 33명이냐면 이제 민족 대표도 33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야심찬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체는 나체다라는 그 책을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해서도 선생님에 대해서 작년에 들었다 오늘 뵈니까 정말 너무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선생님이시고요. 저도 선생님도 결혼을 하셨고 분명히 자녀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자녀한테는 그게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생님 자녀 교육을 어떤 식으로 저희 아이들은 하시는지. 이제 둘째는 아들인데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이제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농구해라. 키가 커요? 자기 NBA 옆에 있는 고등학교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가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농구 선수를 3년 대표 선수 생활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농구 선수 3년 동안 하고 근데 농구는 앞으로 취미로 하겠다. 해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빠가 하는 게 재밌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경영 컨설턴트 이런 거 하면서 되게 교수 좀 해보면 안 될까 그래서 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제 경영학과를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그래서 그냥 저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고요. 방임주의네요. 그래서 제 교육 철학은 방목 학습이에요. 방목. 풀밭에 이렇게 풀어놓고 이제 알아서 풀 뜯어먹는 철학입니다. 딸내미는 이제 디자인 스쿨에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박진영이한테 오디션 보러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봐도 노래를 잘해요. 근데 그 관두고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역시 이 방목이. 선생님 근데 이 방목이요 웬만한 내공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모든 아이들은 다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느 목욕탕 간판에 가보면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들은 꽃이 필 때가 있습니다. 왜 옆집애가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꽃이 피는 아이도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못 기다려줘요. 너 왜 봄에 안 피냐고 야단쳐가지고 봄에 꽃을 피게 만들면 걔는 그 순간부터 죽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그럼 아이는 다 내면에 있는 재능의 꽃이 필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예. 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들이대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저희 이제 자녀 셋인데 아직 까마득하게 좀 키워야 되지만 들이대를 지금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에 네, 들이대에 대한 어떤 네. 2기생, 3기생이 계속 모집됩니다. 예. 네, 그런데 그 들이대에서 원하는 어떤 그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들, 물론 틀 같은 마음은 들지만, 근데 기본 어떤 그 라인은 있어. 어떤 라인? 일단 들이대시면 됩니다. 예. 네. 들이대면 이제 저지르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되는 거고요. 예. 야, 벌써 이제 그 신입생 확보가 됐습니다. 박수. 나체다에서 참된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특별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니체는 나체다의 핵심은 이제 나력인데요. 나력. 그 겨울에 나무가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이제 홀로 나목으로 혹한의 시련, 추위와 이런 걸 견뎌낸 다음에 새봄의 희망의 꽃을 피우는 것처럼 사람도 살아가면서 자꾸 이제 더 옷을 입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옷은 이제 습관의 옷이기도 하고 포지션 타이틀, 무슨 상무, 전무 그런 옷도 입고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이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름 석자만으로 버틸 수 있는 나만의 경쟁력이 뭘까?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유영만 전무 예를 들면 삼성으로 바깥으로 나오면 전무 빼면 저는 빈 개털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 맞아요. 삼성에 있을 때만큼 바깥에 나와서도 유영만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나 안에 그걸 이제 제가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예. 야, 역시 여기저기 뭐 지게도 지시고 똥찌개도 뭐 하고 이렇게 험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글만 쓴 게 아니라 체험이 녹아 있는 뭔가의 그 내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네. 오늘 강연 너무나 좋았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